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애청자분들이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이걸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지 다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요? 그렇죠. 아니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들의 신년 기자회견이랑 완전히 달랐잖아요. 특히 미국의 백악관 스타일로 자유로운 토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년 기자회견. 네. 너무나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요, 오늘 문 대통령은요, 청와대 영빈관에서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이런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서 새 국정의 중심에 국민이라는 가치가 있다, 이거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요, 더 이상 가로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런 강조를 하셨잖아요. 어허. 이게 뭐겠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주사일제 알고 계신 거야. 네. 진짜 알고 계시나 좀 궁금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노동 시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분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문 대통령은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해질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요,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요,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의지를 갖고 앞으로 만나겠다, 이런 다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한테도 부탁을 했죠.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부탁을 했는데 네. 누구한테 한 부탁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아울러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람 중심 경제, 혁신 성장, 이거의 핵심이 일자리에 있다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서 앞으로 직접 챙기겠는데,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2022년부터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빨리 이 개혁 이끌어주길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신년사가 끝난 다음에 이어진 기자회견, 이게 진짜 압권 아니었습니까?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잖아요. 예전 대통령들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자와 순서 이거 미리 다 정한 뒤에 답하는 방식,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기자들한테 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질문하실 기자들한테 손을 들면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문자를 지명한 후 질문에 답하는 형식.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회를 맡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요, 미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처음이라 혼선을 있을 수도 있지만 나도 눈을 맞췄다며 일방적으로 일어나시면 곤란합니다. 이래서 기자들이 갑자기 빵 터졌다는 거죠. 저도 이거 방송 보다가 빵 터졌거든요. 이게 사실은 질문을 받는 사람이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 그렇죠. 미리 질문도 정해주고 질문 순서도 정해주고 대통령은 대본 대고 그대로 읽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알았던 거죠. 자기들의 지식이 일천한 거를. 그렇죠. 지식이 일천한 거 그것도 있고, 또 꿀리는 게 많잖아. 구린데가 뭐 잘못하다가 곤란한 질문 나오면 답변 못할까봐, 그래서 그걸 피했던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은 이걸 다 까놓고 질문할 테면 질문해봐. 네. 내가 다 받아주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셨는데 문제가 있었죠. 이거에 맞게 기자들도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일부 기자들, 모든 기자는 아니고요, 일부 매체의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절망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네티즌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뭐 조선 계열사인 것 같아요. 예. 이쪽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대통령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괴롭다. 아니 그걸 대통령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질문입니까? 하소연입니까?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지지자들에게 악플을 날 때 어떤 표현을 썼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야, 참 질문의 수준이 진짜 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건 지네 회사 국장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맞습니다. 아무튼요, 뭐 기자들도 아직 적응을 못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열린 파격적인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지 자기들은 감당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기자들도 질문의 수준을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들으면 저절로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었다 말씀드렸죠. 그랬었죠. 주택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는 가계 대출 증가세도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가계 대출이 계속 우상향을 했었잖아요. 예. 이 증가세가 꺾였다고 합니다. 아하. 다만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10일 작년 가계대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작년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90조 3천억 원이었대요. 이는 2016년에 123조 2천억 원보다 줄어드는 수치죠. 12월 중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 9천억. 전년 동월 대비해서 3조 3천억이 줄었네요. 예. 은행권 가계대출은요,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어요. 한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 8천억, 1년 사이에 58조 8천억 원이 증가했네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5년이 78조 2천억 원이 늘어났고 2016년은 68조 8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58조 8천억 원 증가에 그쳤다. 10조 원씩 줄어들었군요. 예, 이 우상향세가 한풀 꺾인 게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중에 주택담보대출이 37조 1천억 원 증가했고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으로 구성된 기타 대출이 2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뭐 기타 대출이라고 해서 기타 사는데 빚낸 게 아니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담보대출이 확연히 꺾였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늘었다. 요 맥락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급한 생계자금을 위해서 돈을 빌렸을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겠죠.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무리를 해서 신용대출로 집 사는 데 드는 빚을 끌어당겨 쓴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 중에 뭐 전부는 절대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갭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용대출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더 위험한 작두타기예요. 그렇죠. 저희가 어제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인텔 게이트, 이게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MS가 오늘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이 CPU의 보안 결합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했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요,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증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존에 인텔은 이렇게 했잖아요. 패치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 MS의 오늘 발표 때문에 이 파문이 더 커질 것이다. 외신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MS의 윈도우 스토어 담당인 수석 부사장 테리 마이어스는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인텔 보안 결함을 해결하려고 적용한 패치로 인해 특정 서버의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PC의 성능도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담은 성명이라는 거죠. 그 부사장 이름이 테리라고요? 예. 테리 하니까 영화 1987 여주인공도 김테리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요, 이 테리란 분은요, 패치에 따른 성능 저하 문제가 인텔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일부 PC나 서버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특히 2015년형 PC,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
사용하는 소비자는 대부분이 뚜렷한 성능 저하를 느낄 것이다. 이렇게 전했대요. 아니 제가 쓰는 PC 예전 게 2015년형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꾼 것 같아. 고장난 것 같이 속도가 엄청 느려지더라고요. 이 인텔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자매 방송인 이 교양필수 IT라는 그러니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전용 방송이죠. 여기서도 한번 진단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인텔의 주장과는 달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드웨어의 설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인텔에서만 머무르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요. MS가요. 인텔용이 아니라 AMD, 인텔의 경쟁 CPU 업체 아닙니까? AMD용 업데이트 패치의 배포도 중단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 AMD 프로세스가 장착된 기기에서요. MS의 패치를 적용할 경우 아예 부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거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MS는 문제 해결을 위해 AMD 장착 기기에 한해 윈도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런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야, 이 MS 엔지니어들도 머리가 아프겠어요. AMD 칩은 또 안 되도록 또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요. 아니 이제 PC 없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돼 있는데 인텔 아니면 AMD 말고 저희가 PC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두 쪽에 다 문제가 있어. 이 PC 쓰지 말란 얘기인가요? 이 제주 반도체에서 이참에 CPU 좀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전에 제주 반도체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참에 CPU 제대로만 만들어내면 인텔이나 AMD 꺾는 건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쌓여있다가 멍 때리다 보면 사라지는 이 신용카드 포인트 앞으로는 현금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호. 지금은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이중으로 붙는 수수료도요 한 종류로 줄어들고요. 헷갈리기만 했던 전월 실적 요것도 쉽게 확인이 된다고 해요. 리볼빙, 할부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합니다. 아니 이렇게 진작했어야 되는데 지금이 한다는 거예요? 진작할 수가 없었죠. 9년 동안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이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표준 약관을 이렇게 정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현행 제도와 관행을 고쳐서 카드사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 편의를 강화하겠다면서 표준 약관 일제 정비 목적을 설명을 했어요. 어허. 2012년부터 매년 1,300억이 넘는 카드 포인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670억 원어치가 날아갔대요. 그렇군요. 포인트로 세금을 내거나 기부를 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이 나왔지만 소비자에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았다고 하네요. 표준 약관을 정비해서 소비자가 쌓아놓은 카드 포인트를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ATM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카드를 해지할 때 10,000포인트 이하 짜투리는요 선택에 따라서 카드 대금을 내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회 초년생 때는요 포인트를 제가 굳이 돈으로 바꿔줘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아도 카드 회사에서 알아서 이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제 계좌로 싸줬거든요. 아니 그렇게 좋은 카드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오호. 근데 이명박이 되고 나서 이게 없어졌어. 신기하게도. 그랬군요.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카드 부가 서비스와 각종 혜택을 이용하려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전월 실적 30만 원, 70만 원. 그쵸. 이거 못 채워가지고 혜택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 지금은 전월 실적 산정 기관과 이용 금액 청구 기간이 다르고 또 할부, 세금, 공과금 이런 거는 전월 실적에 바로 포함이 되지 않는데 할부마저도요. 이게 전월 실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30만원, 70만원 실적 채우면은 핸드폰 공짜로 준다고 해서 카드 열심히 긁었는데 안타깝게 2만원 차이로 실적 미달이야. 아하. 이런 경우 정말 많죠. 그러니까요. 이 할부로 긁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는 전월 실적을 매월 초 홈페이지, 앱, 청구서로 쉽게 확인을 하고 가족 카드끼리 실적 합산이 가능한지도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카드사 포인트
포인트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거 반갑긴 한데 아쉬운 게 있네요. 네. 지난 연말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통신사 포인트 이거 아직도 그대로잖아요. 그쵸. 요것도 돈으로 바꿔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게 아직은 어렵다. 그러면은 포인트로만 100% 결제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빵집 갔을 때 찔끔찔끔 10%인가요? 15%인가요? 그렇게밖에 할인을 안 해주잖아. 15%는 VIP나 가능합니다. 이것도 식빵 살 때 무조건 100% 다 결제를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요.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최근에 TV 뉴스나 신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집단 소송 이야기. 그렇죠. 오늘도 크게 나왔던데요. 이유야 다들 알고 있다시피요. 세계적인 IT 업체가 줄줄이 큰 사고를 쳤잖아요. 네.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애플, 그리고 CPU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6개월이나 넘게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인텔, 이네들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격분해가지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에 참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제 드래곤이 칭찬을 받더라니까. 갤로트 7 터지자마자 얘들은 바로 리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수를 인정을 했잖아. 맞아요. 이게 오히려 칭찬을 받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요, 애플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요 이미 집단 소송에 참가하신 분들의 숫자가요 무려 35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이폰 저도 쓰고 있거든요. 예. 저도 신청을 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소비자 주권 시민 회의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네. 여기를 통해서 집단 소송에 참가 신청을 벌써 했습니다. 그러면 이 PD님이 연락을 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이 홈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직접 신청을 했더니 문자가 오더라고요. 신청서에 참가 신청 그리고 뭐 주소나 뭐 이런 거 적게 돼 있거든요. 그걸 메일로 다시 보내면 돼요. 비용은 없나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또 애플 말고 인텔도 크게 사고를 쳤죠. 인텔과 관련해서는요, 현재까지 미국의 오레건,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집단 소송 3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온라인 사이트가 벌써 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한국 소비자들은 특히 인텔 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왜냐면 게임을 못해. 느려져가지고. 맞아요. 배그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느려지면 어떡해. 거기다가 가상화폐 투자했는데 네. 이거 돈 날라갈까봐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튼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각에서는 또 요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 야, 그 집단 소송에서 뭐하냐? 돈에 눈이 먼 변호사한테 속는 것이다. 변호사들 배만 불려주고 정작 소송 참가자에게 떨어지는 똥거물은 거의 없을걸? 뭐 이런 얘기예요. 또 소송 위협 때문에 기업 활동 위축시켜서 결국 소비자 니네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런 거 왜 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의 주장처럼 집단 소송에 득보다 진짜 실이 많을까요? 오늘은요, 집단 소송에 담긴 경제사회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집단 소송의 의미부터 정확히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에 이기던 지던 참여의 뜻을 밝힌 사람들에게만 결과가 적용되잖아요. 소송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뭐 이겼을 때 배상받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집단 소송은 다르다고 합니다. 난 참여하지 않아. 난 그거 귀찮아. 이렇게 불참여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요, 법원 판결의 효력은요 같은 조건의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요, 이 집단 소송제란은요 기업의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 한 명 또는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기게 되면 이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물건이 건의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할 필요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임승차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무임승차자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집단 소송제가 필요한가? 애플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이번에 사건이 터졌던 아이폰의 경우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지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수억 명이잖아요. 미국만 따져도요 1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이 1억 명에 달하는 사용자들 모두에게 이번에 집단 소송하니까 다 참여해 주세요. 참가 의사를 묻는다는 거,
그리고 소송을 진행한다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표하는 한두 명의 사람이 소송을 대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총대를 대신 매주는 거죠. 이렇게 대표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게 되는, 그래서 이 집단 소송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일종의 집단 구제, 이런 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아하. 합니다. 영어로는요 이게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클래스 액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미국에서 애플 관련 집단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 대충 감이 잡히시죠? 왜냐면요 전체 피해자가 소송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 중 한 명이라도 이 소송을 하게 되면 바로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를 모집해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요 미국에서는요 지난달 19일에 애플이 배터리 게이트를 시인하자마자 곧바로 애플 상대 소송이 시작됐다고 해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연방지법에 각각 아이폰 사용자 2명, 단 2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카고 연방지법에도요 겨우 5명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각지에서도 이 관련된 집단 소송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각계 전투식으로 집단 소송되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 법은 이렇게 돼 있대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음 집단 소송 허가를 받은 법원에서 나머지 재판을 병합해가지고 하나로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 그러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소송이 확실히 제기됐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왜 미국보다 속도가 느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혹시 우리나라에는 집단 소송제가 없기 때문일까? 이런 의문도 품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의문이 비슷하게 맞아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집단 소송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2005년에 벌써 도입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단서가 있어. 모든 분야가 아니라요 이 집단 소송제는 증권 분야, 아하. 주식에 관련된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마저도 소송 허가 규정이 너무나 까다롭대요. 이걸 뭐 다 오늘 설명하기는 힘들겠고 아무튼 규정이 까다로워서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집단 소송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불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기득권층도 주식은 하거든, 지들도.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증권 분야에서는 2005년부터 집단 소송제가 도입됐는데 그 사이에도 주식 사기나 뭐 이런 거 수두룩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집단 소송이요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겨우 9건밖에 안 된대요. 어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송 허가 규정이 너무나 까다롭다. 이거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변호사분들도 싫어할 거예요. 내가 이 집단 소송을 맡게 되면 뭐 예를 들어 현대차다. 현대차에서 나를 평생 괴롭힐 거야. 수입 못하게 도시락 싸들고 달리면서 말릴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요 이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예전부터 얘기가 많았고 대선 때도 이게 화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이 집단 소송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정부가 들어서서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이것도 발목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상황이 현재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애플 관련 요번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이 불가능하대요. 아니 그런데 아까 저도 얘기했잖아요. 집단 소송 했다고. 예.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단 소송 이건 뭐냐? 미국에 하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건요 그냥 말만 집단 소송인 거예요. 소송만 집단으로 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원래 집단 소송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도 승소하면 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단 소송은요 정확한 의미의 집단 소송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하. 소송에 참가한 사람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송하겠다고 얘기 안 하면 이게 승소를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배상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집단 소송제가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동소송인데 이게 공동소송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집단소송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무늬만 집단소송이라는 겁니다. 비슷한데 여기는 프리라이더가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이 때문에요. 이번에 공동소송에 참가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도 당한대요. 뭐냐면요. 이게 한 사람이 총대를 맺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게 되니까 변호사들은 그 사람들한테 야 이거 우리 소송하게 되면 우리도 돈 들어가잖아. 소송 뭐 인지대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니까 소송 착수금을 달라. 이런 요구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요. 지난달 28일부터 피해자를 모으기 시작한 법무법인 한누리 같은 경우에는요. 성공 보수를 따로 받고요. 거기다가 우선 소송 착수금으로요. 19,900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아까 30만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분들 중에 19,900원을 실제로 내야 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게 되고 나는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19,900원을 안 내면 소송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참여한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여기는요. 한누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소송 착수금은 따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대신 승소할 경우 배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상받는 금액의 5% 정도 성공 보수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져 있고요. 또 패소할 경우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변호사들 그동안에 헛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패소할 경우 재반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착수금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겼을 때 몇 프로 주고 이런 게 더 개인적으로는 낫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집단 소송을 참가하겠다 의사를 밝힌 거죠. 이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왠지 이 게임 업계에서 쓰는 부분 결제, 부분 유리화 모델을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승소할 경우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한누리 법무법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인당 배상액을요 아이폰 구매 가격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 좀 약한데요. 그리고요 제가 참여한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서는요 손해배상 청구액을요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까지 합쳐서 1인당 한 220만 원 수준 산정된다 이렇게 밝혔대요. 요게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생각보다 좀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집단 소송 관련해 가지고는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미국 다운코닝사 이야기. 네. 이때 성형 수술에 사용된 실리콘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알고도 숨겨가지고 집단 소송을 당했는데 네. 미 법원이 뭐라고 판정했냐면 피해자들에게 무려 32억 달러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이 얘기 때문에 집단 소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아무튼요 요거에 법원 갈 수도 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위자료나 이런 걸 보면요. 왜냐면요 실제로 애플이 이번 집단 소송으로 전 세계 소비자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돈 이것도 아주 약과고 이것보다 훨씬 몇 배 되는 돈을 배상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꿈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명을 해요. 전 세계적인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인텔을 상대로 위법 행위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입증하는 일 이게 쉽겠느냐?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플은 배터리 불량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이건 위법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거죠. 또 인텔의 경우에도요. CPU의 중대 결함을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점 이게 인정이 돼야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입증하는 게 과연 쉽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강조하는 계획적 노후화 이게 분명히 고의성이 짙다고 보는 건데 이 계획적 노후화를 할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참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때 분명히 법무팀에서도 참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발각이 될 경우에 법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심도 있게 고려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니 저희가 예전에 출입했었던 국내에 있는 IT 업체들도 법무팀 인원이요. 한 20-30명이 기본이거든요. 애플이나 인텔은 그거의 몇 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전문가들이 이걸 다 방어해낼 텐데 이 집단 소송으로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집단 소송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이 집단 소송의 승소율 요거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통
90%가 안 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90% 이상이 집단 소송을 해도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집단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내부 고발자의 증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미국에서는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집단 소송은 벤처 사업이다. 이게 왜냐면요, 벤처 사업 성공률이 엄청 낮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소송도 성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벤처 사업처럼 낮기 때문에 이건 벤처 사업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국내는 이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집단 소송도 아니고 공동 소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에 여러분들 다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국내 유명 카드사 여러 곳에서 총 1억 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동 소송이 제기가 됐었죠. 근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이 카드사가요,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화면을요, 원고 모두에게 각각 캡처해서 재판부에 제출해달라, 이걸 요구한 거예요. 정보 유출된 그 온라인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해서 모든 그 집단 소송, 공동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이 화면 캡처를 재판부에 제출해라. 이래야 인정해주겠다. 네, 가끔 이 판사들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법정에서 욕하고 이런 분들은 워낙 많이 소개가 됐는데, 제가 최근에 보고 한동안 빵 터졌던 뉴스가 있어요. 일본의 AV, 그러니까 어덜트 비디오 있잖아요. 이게 국내 법원에서 고유의 저작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포르노라는 게 과연 고유의 창작,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인정이 됐다는 거야. 이야, 신기하네.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방금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이나 황당한 일이 카드사에서도 벌어진 거 아닙니까? 카드 사태 때도 당시 전국 각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19분이나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요구를 받은 다음에 인터넷을 잘 모르는 장년층을 비롯해서 20만 명에게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라며 컴퓨터 화면 캡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요구. 이게 뭐겠습니까? 소송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한탄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카드사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인데, 이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여줘서 이게 점점 재판이 미국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드사는요, 이런 해명을 한대요. 과거 유출 사건에서 실제 피해가 없는데도 소송에 참가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한 거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피해가 있었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 아니야, 이 말은. 거꾸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지들이 수도 자백을 있고요. 해버렸네. 아무튼요, 카드사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요, 당시에 고객 정보가 무려 1억 400만 건이 유출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연루됐던 카드 3사, 아까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사가 받은 제재는 뭔 줄 아세요? 현재까지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벌금. 이게 전부였어요, 국내에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나 1심에서는요, 공동소송 참가자 1인당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카드사가 받아들였겠어요? 항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를 했는데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그래서 배상은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만 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집단이건 공동이건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애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집단 소송은 물론이거니와 공동 소송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평소 기업들이 저지른 불의와 불편한 진실 보며 맞서 싸우라고 두 PD가 그렇게 피터지게 얘기했는데 새해 들어서 뭘 잘못 먹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설마 저희가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를 한 편 보셨죠?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 저희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네. 저희는 영화를 보려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봐야 되는데, 애들이 보기에는 이게 조금 잔혹한 장면도 있다고 하고, 아직 초등학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보기에는 좀 힘들어서 애들이 방학이 끝나야지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와이프랑. 그래서 아직까지 못 봤는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벌써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박 PD도 못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애들이 다 컸죠. 그러니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문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본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었죠.
가장 가슴을 울리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다고 세상을 바뀌나요? 였습니다. 엄혹한 민주화 투쟁 시기 독재 정권은 물론이지만 저 말이 우리들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촛불 집회 때에도 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었나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는 긴 세월을 두고 두벅두벅 발전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바뀝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죠. 네. 앞서 집단 소송에서 승소하면 배상받을 돈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소송의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 고로 변호사들 배만 불려준다. 이 이야기 누가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업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언론들이 쏟아내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집단 소송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꼼수 여기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일단 배상 액수를 언급해요. 이렇게 하면 뭐 220만 원 배상 받을 수 있고 50만 원 배상 받을 수 있고 전체는 1,000억 원이 넘고 뭐 다우코닝 같은 경우에는 파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소송 참가자들이 이거 배상받고 싶어서 이렇게 소송 참가하네. 도덕성의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승소 확률 아까 얘기했죠. 10%밖에 안 된다. 이것도 언론들이 다 전했던 얘기거든요. 이렇게 낮은데도 순진한 참가자들 꼬드겨서 변호사들 이런 집단 소송 강행하고 있다. 싸잡아 비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국종 의사분이 그러셨잖아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1%만 돼도 자기는 트라이 한다고. 그러니까요. 1%인데도. 맞아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저희가 이런 얘기 한다고 아까 변호사 얘기 잠깐 하자면 꼬드기는 변호사가 절대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분들 중에서는 기업의 불의를 보고 이걸 참지 못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선 변호사도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요. 한마디로 돈의 눈이 어두워서 집단 소송을 한다고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습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자주 봤죠. 수구보수 언론들 세월호 사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족들 돈의 눈먼 유족들이라고 그렇게 흠집내지 않았습니까? 노조가 파업해도 이 노조가 돈의 눈 어두워서 배불러 노조가 또 파업한다. 이 돈 때문이라고 폄하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하는 행태 그게 아니다. 잘못된 점 시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모든 걸 돈으로 몰고 가. 돈 때문에 한다. 싸잡아 비난해 왔잖아요. 이런 기사 방송을 하는 지들이야말로 돈 때문에 그렇게 다 한 건데. 그러니까요. 물론 저희가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하죠. 그거 부인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돈만 보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말고도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국정 교수 1%의 확률만 가지고도 환자 살리겠다 나서는 거 이게 돈 때문에 움직이시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비록 승소 확률이 낮더라도 믿었던 기업의 배신감 때문에 이게 너무 억울해서 해당 기업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예전에 진짜 멋진 기업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싶어서 집단 소송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이 아예 없을까요? 그런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그분들의 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분들이 돈 보고 시위를 할까요? 제 주변에는요. 요번 집단 소송 하신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배상금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6년 전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너무 그립다. 그래서 집단 소송 참가한다. 어허.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분에게 겨우 배상금 보고 집단 소송한다고 폄하하는 거 너무 가혹한 행태 아닙니까? 배상금이 한 2억, 20억 되면 또 말도 안 해. 그러니까요. 실제로 집단 소송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집단 소송이 있어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예방 효과가 크다. 그래서 기업의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내에 아까 얘기대로 공동소송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단소송제가 있었으면 예전에 우리 전 국민이 분노했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런 끔찍한 일도 없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이런 아쉬움을 표하시죠. 집단 소송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하자 있는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요. 애플이요. 국내에서 공동소송, 우리나라는 집단소송 없다는 얘기 아까도 드렸잖아요. 공동소송. 이 공동소송을 당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멀지도 않아요. 2011년 이때요.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요. 국내에서 공동소송 당한 바가 있어요. 당시 2만 명이 넘는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이 공동소송에 참가했는데요. 이때도 많은 사용자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승소는 아예 기대하지도 않는데요. 하지만 소송에 참가해서 애플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줘서 애플이 개인정보 관리에 힘쓰고 소비자들을 좀 더 존중해 줄 수 있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11년이면 잡스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소송에 참가하신 분들은 그래도 잡스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진 했지만 CEO에서도 물려왔긴 했지만 그래도 잡스가 살아있을 때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이게 전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심정에서 소송에 참가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그리고 이게 항소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는 또 흐지부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집단소송이 공동소송이 있은 이후에 애플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거든요. 이를 계기로 이 관련된 대책을 서둘러 내놨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직 잡스가 살아있었거든. 소비자들 목소리가 전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대책을 내놓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잡스 사후에는 소비자들과 불통의 벽이 너무 높게 세워져 버렸잖아요. 아무튼요, 집단소송은요,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요, 소비자와 기업의 소통 창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의 잘못한 점 소비자가 준엄하게 꾸짖고 다른 기업들에게도 똑같은 잘못 저지르면 너네 똑같이 혼날 수 있어, 이렇게 경고하는 소비자들이 든 사랑의 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소비자와 친근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명 망토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집단소송 문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요, 모든 것을 단지 돈으로 분석하는 신자유주의 수구보수의 논리, 이거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고로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현재 공동소송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집단소송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요,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소비재, 환경, 노동 분야까지 넓히고요, 또 이 소송이 너무 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6년 이상 걸린대요. 그래서 이 법원의 소송 허가 결정 기한을요, 3개월 내로 짧게 규정하는 법안을요, 지난해 11월에 벌써 발의를 했대요. 근데 통과가 안 되고 있대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빨리 하루빨리 통과가 돼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투명해지고 소비자와 소통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현대차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이런 것도 제기될 법한데. 그렇죠. 그런 것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인텔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해서 소비자들 속여가지고 니네 기업 제대로 못해, 이거를 분명히 힘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했었을 때 야, 니네들 돈 보고 소송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얘기에 따르면 220만 원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220만 원 배상을 받으면요, 또 저는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 제가 다 쓰지 않을 거예요.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기부를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경물진을 들으시는 수준 높은 애청자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4대강, 자원외교, 이 일당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그거 빨리 제기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집단소송 되려면 아까 얘기대로 빨리 법이 바뀌어야 되죠. 현재는 공동소송밖에 안 되잖아요. 예.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1억 원보다 줄어드는 수치죠. 오, 12월 중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 9천억. 전년 동월 대비해서 3조 3천억이 줄었네요. 예.
은행권 가계대출은요,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어요. 한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 8천억, 1년 사이에 58조 8천억 원이 증가했네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5년이 78조 2천억 원이 늘어났고 2016년은 68조 8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58조 8천억 원 증가에 그쳤다. 10조 원씩 줄어들었군요. 예, 이 우상향세가 한풀 꺾인 게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중에 주택담보대출이 37조 1천억 원 증가했고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으로 구성된 기타 대출이 21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뭐 기타 대출이라고 해서 기타 사는데 빚낸 게 아니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담보대출이 확연히 꺾였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늘었다. 요 맥락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허. 과연 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급한 생계자금을 위해서 돈을 빌렸을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겠죠.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무리를 해서 신용대출로 집 사는 데 드는 빚을 끌어당겨 쓴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 중에 뭐 전부는 절대란 얘기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갭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용대출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더 위험한 작두타기예요. 그렇죠. 저희가 어제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인텔 게이트, 이게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MS가 오늘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이 CPU의 보안 결합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했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요,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증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존에 인텔은 이렇게 했잖아요. 패치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 MS의 오늘 발표 때문에 이 파문이 더 커질 것이다. 외신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MS의 윈도우 스토어 담당인 수석 부사장 테리 마이어스는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인텔 보안 결함을 해결하려고 적용한 패치로 인해 특정 서버의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PC의 성능도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담은 성명이라는 거죠. 그 부사장 이름이 테리라고요? 예. 테리 하니까 영화 1987 여주인공도 김테리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요, 이 테리란 분은요, 패치에 따른 성능 저하 문제가 인텔이 그래서요, 사회를 맡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요, 미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처음이라 혼선을 있을 수도 있지만 나도 눈을 맞췄다면 일방적으로 일어나시면 곤란합니다. 이래서 기자들이 갑자기 빵 터졌다는 거죠. 저도 이거 방송 보다가 빵 터졌거든요. 이게 사실은 질문을 받는 사람이 내공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 그렇죠. 미리 질문도 정해주고 질문 순서도 정해주고 대통령은 대본 대고 그대로 읽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알았던 거죠. 자기들의 지식이 일천한 거를. 그렇죠. 지식이 일천한 거 그것도 있고 또 꿀리는 게 많잖아. 구린데가 뭐 잘못하다가 곤란한 질문 나오면 답변 못할까봐 그래서 그걸 피했던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은 이걸 다 까놓고 질문할 테면 질문해봐. 네. 내가 다 받아주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셨는데 문제가 있었죠. 이거에 맞게 기자들도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일부 기자들, 모든 기자는 아니고요, 일부 매체의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절망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네티즌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뭐 조선 계열사인 것 같아요. 예. 이쪽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대통령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괴롭다. 아니 그걸 대통령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질문입니까? 하소연입니까?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지지자들에게 악플을 날 때 어떤 표현을 썼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야, 참 질문의 수준이 진짜 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건
지네 회사 국장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맞습니다. 아무튼요, 뭐 기자들도 아직 적응을 못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열린 파격적인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지 자기들은 감당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기자들도 질문의 수준을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희 방송 들으면 저절로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었다 말씀드렸죠. 그랬었죠. 주택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는 가계 대출 증가세도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가계 대출이 계속 우상향을 했었잖아요. 예. 이 증가세가 꺾였다고 합니다. 아하. 다만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10일 작년 가계대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작년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90조 3천억 원이었대요. 이는 2016년에 123조 2천트로 세금을 내거나 기부를 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이 나왔지만 소비자에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았다고 하네요. 표준 약관을 정비해서 소비자가 쌓아놓은 카드 포인트를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ATM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카드를 해지할 때 10,000포인트 이하 짜투리는요, 선택에 따라서 카드 대금을 내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회 초년생 때는요, 포인트를 제가 굳이 돈으로 바꿔줘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아도 카드 회사에서 알아서 이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제 계좌로 싸줬거든요. 아니, 그렇게 좋은 카드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오호. 근데 이명박이 되고 나서 이게 없어졌어. 신기하게도. 그랬군요.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카드 부가 서비스와 각종 혜택을 이용하려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전월 실적 30만 원, 70만 원. 그쵸. 이거 못 채워가지고 혜택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지금은 전월 실적 산정 기관과 이용 금액 청구 기간이 다르고 또 할부, 세금, 공과금 이런 거는 전월 실적에 바로 포함이 되지 않는데 할부마저도요, 이게 전월 실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30만 원, 70만 원 실적 채우면은 핸드폰 공짜로 준다고 해서 카드 열심히 긁었는데 안타깝게 2만 원 차이로 실적 미달이야. 아하. 이런 경우 정말 많죠. 그러니까요. 이 할부로 긁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앞으로는 전월 실적을 매월 초 홈페이지, 앱, 청구서로 쉽게 확인을 하고 가족 카드끼리 실적 합산이 가능한지도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카드사 포인트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거 반갑긴 한데 아쉬운 게 있네요. 네. 지난 연말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통신사 포인트 이거 아직도 그대로잖아요. 그쵸. 요것도 돈으로 바꿔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게 아직은 어렵다 그러면은 포인트로만 100% 결제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빵집 갔을 때 찔끔찔끔 10%인가요? 15%인가요? 그렇게밖에 할인을 안 해주잖아. 15%는 VIP나 가능합니다. 이것도 식빵 살 때 무조건 100% 다 결제를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요.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최근에 TV 뉴스나 신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집단 소송 이야기. 그렇죠. 오늘도 크게 나왔던데요. 이유야 다들 알고 있다시피요. 세계적인 IT 업체가 줄줄이 큰 사고를 쳤잖아요. 네.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애플, 그리고 CPU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6개월이나 넘게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인텔, 이네들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격분해가지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에 참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제 드래곤이 칭찬을 받더라니까. 갤로트 7 터지자마자 얘들은 바로 리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수를 인정을 했잖아. 맞아요. 이게 오히려 칭찬을 받는 꼴이에요. 그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일부 PC나 서버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특히 2015년형 PC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 사용하는 소비자는 대부분이 뚜렷한 성능 저하를 느낄 것이다.
이렇게 전했대요. 아니 제가 쓰는 PC 예전 게 2015년형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꾼 것 같아. 고장난 것 같이 속도가 엄청 느려지더라고요. 이 인텔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자매 방송인 이 교양필수 IT라는 그러니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전용 방송이죠. 여기서도 한번 진단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인텔의 주장과는 달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드웨어의 설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인텔에서만 머무르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요. MS가요. 인텔용이 아니라 AMD, 인텔의 경쟁 CPU 업체 아닙니까? AMD용 업데이트 패치의 배포도 중단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 AMD 프로세스가 장착된 기기에서요. MS의 패치를 적용할 경우 아예 부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거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MS는 문제 해결을 위해 AMD 장착 기기에 한해 윈도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런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야, 이 MS 엔지니어들도 머리가 아프겠어요. AMD 칩은 또 안 되도록 또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요. 아니 이제 PC 없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돼 있는데 인텔 아니면 AMD 말고 저희가 PC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두 쪽에 다 문제가 있어. 이 PC 쓰지 말란 얘기인가요? 이 제주 반도체에서 이참에 CPU 좀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전에 제주 반도체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참에 CPU 제대로만 만들어내면 인텔이나 AMD 꺾는 건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쌓여있다가 멍 때리다 보면 사라지는 이 신용카드 포인트 앞으로는 현금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호. 지금은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이중으로 붙는 수수료도요 한 종류로 줄어들고요. 헷갈리기만 했던 전월 실적 요것도 쉽게 확인이 된다고 해요. 리볼빙, 할부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합니다. 아니 이렇게 진작했어야 되는데 지금이 한다는 거예요? 진작할 수가 없었죠. 9년 동안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금융감독원이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표준 약관을 이렇게 정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현행 제도와 관행을 고쳐서 카드사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 편의를 강화하겠다면서 표준 약관 일제 정비 목적을 설명을 했어요. 어허. 2012년부터 매년 1,300억이 넘는 카드 포인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670억 원어치가 날아갔대요. 그렇군요. 포인트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애청자분들이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이걸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지 다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요? 그렇죠. 아니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들의 신년 기자회견이랑 완전히 달랐잖아요. 특히 미국의 백악관 스타일로 자유로운 토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년 기자회견. 네. 너무나 신선하다 이런 평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요 오늘 문 대통령은요 청와대 영빈관에서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이런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서 새해 국정의 중심에 국민이라는 가치가 있다 이거를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요 더 이상 가로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런 강조를 하셨잖아요. 어허. 이게 뭐겠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주사일제 알고 계신 거야. 네. 진짜 알고 계시나 좀 궁금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노동 시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분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문 대통령은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해질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요,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요,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의지를 갖고 앞으로 만나겠다, 이런 다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한테도 부탁을 했죠.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부탁을 했는데 예. 누구한테 한 부탁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아울러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람 중심 경제, 혁신 성장, 이거의 핵심이 일자리에 있다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서 앞으로 직접 챙기겠는데,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2022년부터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빨리 이 개혁 이끌어주길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신년사가 끝난 다음에 이어진 기자회견, 이게 진짜 악권 아니었습니까?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됐잖아요. 예전 대통령들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자와 순서, 이거 미리 다 정한 뒤에 답하는 방식,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기자들한테 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질문하실 기자들한테 손을 들면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문자를 지명한 후 질문에 답하는 형식.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